네, 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인하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12월 6일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30%의 면접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대학은 면접 반영 비율이 10%, 또 어떤 대학은 20%, 30%, 또 어떤 대학은 50%에서 80%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퍼센트가 높다라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반영 비율을 가진 대학이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면접의 최고점과 최하점의 급간 차이가 큰 경우가 있고, 면접의 최고점과 최하점의 급간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다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면접의 강점을 가진 학생에게 유리할 것이고, 면접이 다소 약한 친구들에겐 급간 차이가 적은 전형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동일하게 면접의 30% 반영 비율이라 하더라도 최고점과 최저점의 급간 차이를 가지고 내 면접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약 개인 면접으로 7분 정도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교수님들 2분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보통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입학사정관이나 다른 위원들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개인별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 있는 전공 관련 질문이나 학업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다음에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한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자소서 3번 문항이라 이런 것들처럼 기숙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선배와 후배, 동기들 간의 관계,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 등 인성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 요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재상에 근거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인하대학교의 선발 인재상도 맞겠지만 지원하는 학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친구들을 평가해서 선발한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과를 다 다룰 수도 없고, 또 최근 3년, 5년치 면접 문항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 차원에서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미래인재 전형으로 2017년과 2018년도에 실시를 했던 것들인데, 개인정보 말하지 않게 유의하세요. 블라인드 면접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복이랑 명찰을 착용한다라든지, 부모님의 직업과 직급을 이야기한다라든지,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와 이름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학교 자랑이랑 소개해보세요 이런다라는 것은 학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저희 학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다른 학교에 없는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의 학교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소서 2번에서 DNA 전기 영동 실험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 실험을 한 것이 맞는지, 누가 대신 써준 것은 아닌지, 이 실험을 왜 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노력을 거쳐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이걸 통해 나는 생명과학과 지원 학생으로서 어떤 자질과 역량을 키웠는지가 담길 수 있는 답변이어야 됩니다. 무단지강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은 출결은 앞서 언급한 영상에도 다루어져 있듯이 근면 성실성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무단지각, 무단결석, 무단조퇴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한 그런 사유를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힘들진 않았는가? 시간 관리에 어려움은 없었는가? 이 시간 관리의 개념은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라든지, 자습을 한다라든지, 또 주말을 이용해서 학원을 다닌다라든지, 또 1년에 4번 정도 약 한 달 기간에 시험 대비 기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봉사적인 부분과 학업적인 요소가 충돌되었을 때 어려움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인데, 이런 식으로 또 묻기도 하고, 봉사활동 자체를 하게 된 동기, 계기, 활동 내역, 배우고 느낀 점을 가지고 묻기도 합니다. 또
여러 봉사활동 가운데 특정 봉사를 찍어서 주로 교회가 되겠죠. 그런 활동들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찍어서 물어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생명과학과를 다루고 있는데 생명과학과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 다른 학과에 지원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 항목들을 유념히 보고 자소서 문항, 출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앞서 언급한 영상처럼 30초에서 40초, 약 1분 내외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조건 답변을 했다라고 답변이 성공한 게 아니라 말이 이상하죠? 네, 답변을 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가지지 않은 나의 장점과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다른 수험생에 비해 내가 이 전공에 얼마나 적합한가 또 학교 생활 가운데 나는 이러한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공동체 의식들을 키워왔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연구는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라는 거죠. 뭐 어떤 유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의 취업을 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또 연구 실험 연구원으로서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겠죠. 아무래도 문과보다는 이공계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 공대보다는 자연과학 계열에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성 유전학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는데 말해보라. 이것은 선생님들이 그냥 의미 없게 적어주신 내용은 아닌가 또는 친구가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유전학적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공 적합성의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했겠죠? 그럼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건 아무래도 꼬리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것은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준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생기부와 자소서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지원하는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성적이 갈수록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참 슬픈 질문이죠. 네, 전체적으로 성적이 하락했을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평균 등급과 내신 등급은 거의 비슷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정 과목에 있어서 하락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문이과로 구분되면서 내가 어떤 과목들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이 과목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다. 대학에 와서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업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답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봉사활동 중 인상 깊었던 봉사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에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이라는 특정 봉사를 찍어서 묻기도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해보라. 이것은 학업적인 부분, 교육 제도적인 부분, 또 고등학생을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또는 현재 제도상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죠. 그 이유까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방법을 제시해보라. 협력, 배려, 나눔, 갈등 관리의 테마로 자소서 3번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인성을 평가할 때 많은 요소들이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잠깐 살펴봤던 인하대의 그런 면접평가 항목의 기준이 되는 답변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GMO에서 이거는 공동체 의식이 되겠죠. 배려도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 생명과학과 특징상 연구는 혼자서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랩실이든 연구소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GMO 전공 적합 질문입니다. 보완되어야 될 기술과 이유는 그리고 장점은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과에 진학했을 때 학습 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와서 훌륭하신 교수님한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 이런 뻔한 답, 평범한 답보다는 나는 1학년, 2학년 때는 주로 어떤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겠다. 또 내 꿈이 이렇기 때문에 3, 4학년 때는 어떤 전공 수업들을 들으면서 어떤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취득하겠다. 외국어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영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와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훌륭하신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이 아니라 다짐과 각오가 되기 때문에 학업 계획을 물었을 때는 부적절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016년도 생명과학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네, 책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 활동이겠죠.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려 나눔 협력도 되겠지만 공동체 의식이나 리더십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옵니다. 팩폭이 아무래도 좀 많네요. 전형적인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봉사활동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 학업적인 핑계를 댈 수도 있겠고요.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든다면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던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왜 다른 학생에 비해 봉사가 하나도 없느냐? 네, 진정한 봉사는, 제가 말하면서 좀 웃길 것 같아서, 네, 진정한 봉사는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는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활동으로 이런 봉사를 했지만 다른 학생과 달리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받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봉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임기응변의 답으로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전혀 봉사할 계획이 없었다라든지 하고 싶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답변보다는 낫겠지만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드는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핑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강연 들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의 강연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 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강연 내용이나 주제, 소스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 여기는 취업이 안 되고 여기는 취업이 잘 돼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순수 학문을 바탕으로 실용 학문이 탄생을 했겠죠. 또 배우는 교과목의 전공 과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취업이나 진로 분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 영어 신동이라고 하기는 좀 오버스러운데 이제 오래됐네요. 그죠? 네, 자신만의 영어 공부 방법, 자신의 단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 공학입니다. 뭐 특별하게 인하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앞서 많이 봤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업로드한 영상처럼 대학의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지, 이 신소재 공학과라는 학과 지원 동기를 묻는지 잘 들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원 동기 말하세요 한다면 학교 지원 동기 조금, 학과 지원 동기 조금을 준비해서 섞어서 답변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실험에 대한 내용들, 실제 했는지 확인받을 수 있겠죠. 다음에 윤리의식, 뭐 인문학 과목 성적들이 낮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하고요, 도덕 과목의 성적이 일치하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떤 멋진 답안을 준비해 왔는데 교수님들이 묻지 않아서 섭섭한 것이 있느냐라는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럼 저 자기소개 해왔는데 해봐도 되겠습니까? 지원 동기 해왔는데 해봐도 되겠습니까? 또는 입학 후 학업 계획을 준비해 왔는데 발표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정도의 그런 양해를 구하고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한 질문이라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네. 화학공학에서 신소재 공학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 당연히 진로 변경이 있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화학은 왜 지원을 하게 되었고 희망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꿈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실험과 탐구를 묻고 있고요. 공부 외에 하고 싶은 것들은 20대의 어떤 대학생으로서 그런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뭐 외국어도 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것도 공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동아리, 취미 활동,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그런 건전한 쪽의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답변으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자신의 꿈
과 관련 있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 또는 담임 선생님, 뭐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 또는 세계적인 인물, 뭐 정치인, 연예인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존경하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실적을 성과를 만들어냈고 나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인물을 존경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 오면 좋겠죠. 뭐 UCC 이런 걸 우리가 세특에 많이 적는데 그냥 적은 것인지 실제 제작했는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학과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원전 반대 찬성이 시사적인 측면으로 많이 강조되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시사 정도는 올해, 작년, 한 2년치 정도의 시사는 뉴스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문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외교학과인데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책을 읽은 내용 중에서도 개인주의자의 선언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자신이 독서 활동을 가지고 창체나 세특의 그런 언급들을 다루어서 아마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대 빼고는 독서 감상을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꿈인데 그 꿈과 이 학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정치부 기자, 외교부 기자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또 기자도 여러 파트가 있겠죠, 그죠? 의학 전문 기자, 뭐 출입 기자, 뭐 이제 시사 사회적인 사회 분야 기자, 그다음에 경제 분야 기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글을 잘 쓰고 소식을 팩트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런 전공에 대한 지식들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퀄리티 높은 기사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꿈꾸는 직업에 대한 어떤 자질과 덕목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대학에 와서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꿈이 이렇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추가 질문, 정치 외교랑도 관련은 있겠지만 네, 가짜뉴스 최근 한 2, 3년 계속 인기가 있는 테마죠. 그래서 가짜뉴스가 뭐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는 이런 출처를 밝힘으로써 사람들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 등등으로 답변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보입니다. 오타도 하나 고쳐주고요. 자, 자신의 생각한 것과 언론사, 나중에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다르다면 물론 뭐 보수, 진보 이런 문제보다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런 회사 차원의 문제, 개인 차원의 문제와 회사 차원의 문제와 관점과 이익이 대립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들. 국회 필리버스트 한창 또 핫했었죠, 그죠? 네, 이런 정도는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서 정말 이 친구가 정치 외교학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치란 뭡니까?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정치와 외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아주 난이도도 높지 않지만 전공하고 밀접한 질문.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입결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닌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겠죠. 요 내용들을 한번 쭉 검토해 보면서 자신이 정치 외교학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과와 맞는 질문으로 변형해서 답변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뭐 역지사지,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사자성어입니다. 뭐 저는 국어니까 더 잘 알겠죠. 네. 그래서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고 학교에서 이 역지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라는 건 뭐 동아리 활동, 수업, 과제, 뭐 조별, 모둠, 자 이런 데에서 뭐 갈등 상황을 많이 평가합니다. 그 예로 들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생기부 자소서 기반에서는 이런 질문들, 학습, 탐구, 발표대회 질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정치외교학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언론의 문제점, 가짜 뉴스가 핫했던 시대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공하고 자신이 지원한 전공하고 그 당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시사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해 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국어 국문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2권 소개해 주세요. 보통 한 권을 물어봅니다. 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 책,
내 꿈에 많은 영향, 꿈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책들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문학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노력했나요? 뭐 시, 소설 이런 고전, 현대문학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한국어문학부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국어 관련, 문학 관련 질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묻기도 하고요. 갈등 해소를 묻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생기부의 종합 전형에 나올 수 있는 독서, 전공 관련 평가, 동아리, 갈등 해소와 배려 나눔 협력, 공동체, 마지막. 국문과라서 그런지, 한국 어문이라서 그런지 전형적인 면접에 FM적인 질문을 하나씩 골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팝업북, 아무래도 관련이 있는 질문이겠죠. 이 친구의 활동과 이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고전문학, 고전소설 이러면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고전 작가와 작품을 들어 설명을 해보라 라는 식으로 전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설 창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냥 멘트만 쓴 것인지 정말 잘 아는 내용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독서 많이 묻고 있네요. 네. 1월 1문입니다. 일본어 실력을 평가해봐라. 자신의 뭐 대부분 이제 기초가 많이 없다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으로 배워본 정도라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외고 같이 아무리 블라인드라도 외고처럼 오랫동안 이 일본어 전공을 한 친구들하고는 차별화가 되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좀 유리한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하고 관련이 있고 시사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도우미 활동 나오고 있고요. 뭐 우유 잘 안 먹는다. 뭐 실제 도우미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묻고 있는데 그냥 우유를 먹는지 안 먹는지는 굳이 궁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글로벌화의 명과 암이라는 거. 네. 이 글로벌 시대에 갖춰야 될 인재상 또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또 장단점, 다문화 사회, 글로벌 시대의 장점과 단점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리더십 묻고 있고요. 소논문 묻고 있는데 요즘 후배들 같은 경우에 소논문 제재가 많아져서요.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성적을 보니까 일본어는 전부 1등급이다. 근데 한문이 낮다. 한문하고 일본어도 약간 관련이 있죠. 그죠? 히라가나랑 한문이랑. 한문과 한자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를 다루는 학과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시, 일본시, 한국시까지 모르면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아는데 대한 것들을 최대한 한다면 일단 한국시, 중국의 시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일본시 하나 정도 언급해 준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본어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뭐 문법적인 거, 발음적인 거, 비슷한 표기들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은 실제 일본어를 공부해 본 친구라면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블라인드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본어에 대한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많이 해본 친구들을 더 좋아하겠죠. 동아리 묻고 있고요. 조선해양 이과로 잠깐 넘어갑니다. 지원 동기 앞서 언급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인 학생의 활동에 대한 것들로 공동체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공계적인 측면이겠죠, 그죠? 네,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예. 그 다음에 꿈을 위한 노력.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꿈과 꿈을 위한 이루기 위한 노력은 두 가지로 보는데 제 꿈은 조선해양 공학자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수학과 공부는 이렇게 해왔고 교내대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독서와 동아리는 이런 식으로 해왔고 라는 건 지금까지의 노력이고 앞으로의 노력은 아까 우리가 전공 과목 살펴봤듯이 자격증을 이렇게 했다고 이런 과목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은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죠. 모든 학과가 이렇게 노력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준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이제 이과적 질문들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겠죠. 시사 사회적인 부분들. 혼밥, 혼자 영화 보기가 부정적인가요? 네, 아주 좋은 거죠, 그죠? 네. 베르누이 원리, 공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뉴턴,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도 법칙만 간단히 설명하지 말고, 이런 법칙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의 원리의 차이, 비교, 또는 이 법칙이 일상생활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한다 그러면 응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배가 뜨는 원리,
배가 추진하게 되는 원리, 뭐 부력 이래도 되는데 우리가 큰 쇳덩어리의 배가 물에 뜨는 건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더군다나 모터를 가지고 이제 엔진이죠, 추진을 하게 될 때에도 이제 물의 저항들을 이겨내 나가는 우리가 선수 부분의 어떤 그런 유선형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을 해준다 그러면 저항을 줄여서 추진하는 것들도 우리가 과학을 조금 한 친구들이랑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변이 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학 가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뭐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랑. 자, 그 다음에 배의 대부분을 물 위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이유는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을 좀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고, 그 속에서 물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학, 생명, 이런 전공 관련해서 우리가 과학과 관련 있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생기부에 그런 내용들이 자소서에 언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한다 그러면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면접 준비, 면접 발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2월 6일이면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능도 봐야 되고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단답형보다는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하대 면접이다. 뭐 7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다양하게 생기부 자소서 관련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원 학과와 관련이 있는 질문도 나온다. 최근 이슈가 되어 있던 시사와 전공이 매칭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지원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전 범위를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생기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답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충분한 발표 연습을 통해서 말이 꼬이는 부분들, 그리고 갑자기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케어한다 그러면 다른 수험생보다 멋진 답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하대를 지원한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놓으신다면 수험생들의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